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자, 아들이죠? 예. 하여간 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셋째를 낳았습니다. 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강이라고 지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자녀 클럽에 들어오신 것을 선배로서 환영합니다.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도 세자녀 클럽이시군요. 네, 이렇게라도 알겠습니다. 기여해야죠. 예.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명박 대통령에게선 좀 부족합니다. 그분은 네 자녀죠. 예.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분도 네 자녀를 가졌다고 하는데, 예,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자,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서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는데요. 또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부처에 이렇게 뿌렸다. 이건 새로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부처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였죠. 예. 자,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안전행정부는 대선 2달 전인 10월에 박정희 유신 독재가 민주화 달성의 바탕이 됐다고 왜곡, 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정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신분을 감춘 채 육해 공군을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종북 세력 실체 인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을 빌미로 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받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이어서 안전행정부까지 부처가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부처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부처가 업됐군요. 업됐습니다. 부처 핸즈업은 들어봤어도. 자, 아직은 추측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것까지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5개 부처만 선거에 개입했겠는가?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만이라니요? 네. 자,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로 청소년 공무원 대상 안보 강연을 하면서 사실상 여권 후보를 지지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그런 기사는 오늘 한국일보에도 실렸는데 말이죠. 자, 앞서서는 이제 DVD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료집입니다. 호국과 보훈. 책자로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친북, 반한국 성향의 동포들은 북한 공작 지령에 따라서 친북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면서 야당 대선 후보와 일부 해외 동포를 싸잡아서 친북 세력으로 낙인 찍었고요. 이어서 선거 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사실상 친북 정권 창출 반대를 주장하면서 여권 후보 지지를 유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 자료집,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초등학생 1,632명, 중고등학생 9,370명, 대학생 1,663명, 공무원 2,251명, 보훈 대상자 가족 399명에서 모두 24,2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코멘트도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밝혀낸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정치인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뭐 이런 발언하면 사실 잘 피부에 안 와닿는데요. 늘상 하는 얘기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뭐 맞습니다. 뭐 친북 반한 성향의 동포들은 북한 공작 지령에 따라 친북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에서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와 공식 캠프 보도 자료를 무더기로 리트윗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검찰 특별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여기에 첨부된 이 트위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가운데 50여 건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퍼나른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밝힌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의 논평과 보도자료 등을 퍼날랐다면 일반적인 트위터 사용에서 크게 벗어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새누리당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한겨레가 짚었고요. 여기에 대한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또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요. 국정원 트위트가 전체 트위트의 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중대한 불법 행위다라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10번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구속됐다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거는 아주 중범죄라는 겁니다. 네. 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공무원 중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데, 반면에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은 그렇게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그런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주장도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에 병풍 공작 정치를 해서 우리 후보가 57만여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겨레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2002년 대선 때 그렇게 이회창 후보가 진 다음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이 어느 당이더라?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죠. 당시 한나라당 말이죠. 자, 김태흠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여러 새누리당 인사들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누가 덕을 본 거죠? 자기가 덕을 안 봤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덕을 안 본 겁니까?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도 했는데 수사 기소 단계에서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이건 뭐 거의 상당한 신빙성 있는 의혹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 때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은 말 그대로 물타기다, 본질 흐리기다. 한겨레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정원 관련한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언론사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선거 개입과 관련한 기사는 특정 신문에 한해서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정도인데 나머지 신문들은 지금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안을 이렇게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국외 언론, 나라 밖 언론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미국 뉴욕타임스가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 정치가 마비됐다고 전한 데 이어서 프랑스와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AFP 통신, 우리는 AFP 통신이라고 부르는 이 AFP 통신, 요거는 프랑스 통신사 아닙니까? 예.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끌어오를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대충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AFP는 정부가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가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유권자 대부분이 군사 독재를 경험한 나라이며 국가가 민주적 절차에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배경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에 이런 관권 개입이 있었다. 관권 개입에 의한 선거 결과였다면은 가만히 있을 한국 국민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편 일본 지지통신은 이번 사건의 내용을 전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정권과 유착한 검찰 상층부의 실태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압력을 폭로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일본의 대표적 우익신문이라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속에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예. 뭐 국정원 관련한 그런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요약하고 요약해도 사실 전해드리지 못한 기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예, 검찰총장 빨리 새로 뽑아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지난번 차동욱 검찰총장을 선정할 당시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후보 3명을 선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이 3명을 올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하게 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했을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정 위원들 주도로 토론이 진행됐고 그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위원장이 자유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자고 했다면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명이 추려졌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게다가 또 이번 추천위원들 아무래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세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그런 의도를 얼마나 막아낼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는데 무기명 투표 없이 토론으로 결정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대변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절차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지요. 과연 검찰총장이 정권의 사람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의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할 만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자, 이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총장 후보 4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오늘 서울신문 1면에 있습니다.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설립 취소 통보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 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소송의 요지는 우선 그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 규정으로 상위법이 인정한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보면은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이 교부된 이후 이를 반려하거나 취소할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 이렇게 전교조 법률 지원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보면은 1년 이상의 휴면 노조에 대한 해산 명령권만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그런 노조,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노조, 이 노조는 유명무실하니까 없앨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이미 그 신고 필증이 나온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앨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교원노조법이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이유로 해서 전교조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임금치 원칙을 해친 말 그대로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교조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 이에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앞서서 소개한 기사는 한겨레 3면 기사인데 이제 볼 기사는 한국일보 5면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에게 한국일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받는 헌법상의 노조, 실체가 없는 불법단체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전교조는 그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였지요. 1999년. 24년 동안 법내 노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설립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받는 헌법상 노조, 그러니까 법외 노조로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법내냐 법외냐 그 차이지. 불법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전교조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 법내 노조에게 보장되는 그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용부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됐으니까 단체 교섭권 이것도 박탈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단협이라고 하지요. 단협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정부가 너무 나간 것이다. 오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 있습니다. 노조 설립 취소는 행정부의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할 뿐 전교조의 노조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취소를 근거로 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정부나 교육청이 조합비 원천 징수 중단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노동법 전문가도요.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노조 역할을 해왔고 노조로 존중되었던 전교조를 한순간에 불법단체로 평가해서 단체 교섭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지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단협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자, 어제 새벽에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왔지요. 오늘 조중동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일단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진우, 김호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사건을 참여재판하는 것이 맞는가? 조선일보 10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 이거 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2배 이상 높다.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중앙일보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역시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낙곰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리, 팩트보다는 감성 편견이다. 감성에 따른 편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는 판결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인쇄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검찰 구형만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네.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일반 뭐 독자들은 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 이렇게 확정된 듯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형을 실어서 마치 범죄에 대한 뭐 증거가 있는 예. 것처럼 보도를 했던 편집이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 기사를 보니까 역시 예. 감성 편결이었다. 감성 편견이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허위 보도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은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중동은 불편합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성에 따라서 판결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허위 보도가 맞지만 고의성은 없다. 예. 방점은 앞부분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허위 보도는 맞다는 건데. 예. 제가 기사를 지금 쭉 다시 봤는데요. 배심원들이 허위 보도가 맞다고 한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검찰 기소 내용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기자가 말한 내용들 일종의 의혹제기거든요. 의혹제기는 언론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의혹제기가 사실과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 간에 배심원 과반이 허위 보도가 맞다고 한 부분이 기사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제목이 가능한 건지 예. 이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리고 이 정말 허위 보도가 맞는 것인지 예.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따져보고 싶은데요. 예. 주진우 기자 섭외 가능합니까? 지금 오늘 그 행사 때문에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섭외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추후에 다시 한번 부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중동의 국민참여재판 흔들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는 듯한, 알고 반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다. 같은 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살인 미수 사건에는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월세가 밀려서 방을 빼라고 독촉하는 고시원 총무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궁핍한 경제사정 등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에 비해 설득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 낙곰수 측 변호인들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론 작전을 짰는데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에 일상 용어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한 잔인한 장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는 대신 사파로 대신에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했다. 수년간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편처럼 흩어진 개별 사건에 대한 의혹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드라마 줄거리를 요약하듯 들려주며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한 방청객은 최후 변론이 밤늦게 1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변호사가 제시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은
책 읽는 듯한 어조로 난해한 판례와 법조항을 나열해서 일부 배심원들이 하품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낙검수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여간 오늘 조중동이 상당히 좀 불편해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일보 지역면 기사인데요. 호남에서 먹고 살겠나 이런 기사입니다. 따옴표가 달려있는 호남에서 먹고 살겠나인데요. 호남 지역 경제가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광주 지역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31.6%에 그치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 1억 4,6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37.8%에 그쳤다는 겁니다.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가 15위, 전남이 꼴찌인 17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광주의 이런 그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호남 차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광주 전남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산 활동을 게을리했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호남 분들 프로야구까지 하위권을 면치 못해가지고 네. 요즘 좀 씁쓸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검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낙검수 로고송을 하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트로트 버전 꼼수 쓰시네 준비했습니다. 꼼수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When I say 꼼수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수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수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수 say 수 1, 2, 3, go 경결영경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가해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 물가 쌈 싸먹고 시장 국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선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꼼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1, 2, 3,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미 흐셔 ambitious 두자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리 호주머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오나 짠말 말고 가까워지는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분이 아니시란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KBS에 대한 국정감사.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길환영 사장의 일문일답. 또 방송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도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때든지 보도의 공정성 시비는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KBS 뉴스는 괜찮다는 말? 예, 최재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대통령의 동정이나 메시지가 한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순천에 갔더니 62년에 대통령 아버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사진첩을 증정하는 게 뉴스가 되고, 인천에 가셨더니 어느 시장을 들렸는데 그때 다녀가신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또 늘어놓고 그 부분을 동정으로 뉴스를 만들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더니 인도네시아 대사관 신축할 때 기념 표지석을 보내줬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뿐인가요? 대통령 동정 기사 도를 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이후 서민 물가도 점검했으며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제철을 맞은 전어도 구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전통시장을 찾아 서민 생활을 직접 살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떡도 사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습니다. 많이 사시죠. 이번 주에만 2번째 시장 방문.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섰고요. 경제 외교도 성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식의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패션쇼 무대에 화사한 한복 차림으로 올라서기도 하고, 갑자기 물 청소를 지도하셨던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날은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돼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한 날. KBS는 이날도 전두환 물 청소를 중요 뉴스로 다루고, 2년 전 10월에 미국 대통령 뉴스가 제 기억에 대통령이 이를테면 공적인 연설을 한 10여 차례 정도 합니다. 공식 일정이 드러날 만한 뉴스같이 있는 연설이 한 10여 차례 정도 되니까 그때 뉴스위크 기사에서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를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행사를 갖게 되면 결국은 나라의 방향이 흔들린다.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어느 게 가치 있는 일인지 도리어 저런 것들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자, 백악관이요, 대통령 일정을 줄여라. 그 메시지를 남발하지 마라. 한 달에 서너 차례 메시지로 너무나 충분하다. 우린 지금 대통령 메시지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잉된 메시지를 언론들이 제대로 절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여과시키지 못하고